안녕하세요. 양질의 책을 선별해서 아나운서가 읽어드리는 오디오북 당신의 귓가입니다. 오늘은 박정자 지음 기파랑에서 출판한 로빈슨 크루소의 사치 다시 읽기 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앞서 나의 욕망은 정말 내가 욕망하는 것인가? 사람들은 타인이 욕망하는 것을 따라서 욕망한다는 이야기. 또 상류층의 소비를 모방해 명품을 사면서 신분 상승의 욕구를 해소하고 낭비를 하면 할수록 SNS나 미디어상에서 영웅처럼 묘사되는 현대사회의 모습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광고와 유행, 콜라보 열풍, 외모 집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진실 넘어 신화를 만들어내고 소비자의 욕구와 욕망을 제조하는 광고. 또 유토피아처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에게 행복감을 안겨주는 유행.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종류의 브랜드를 합쳐 재미를 선사하는 콜라보 열풍. 마지막으로 젊고 희고 마른 몸매로 대표되는 미의 기준 때문에 여성들이 겪는 사회적 고충까지. 소비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현실을 신랄하게 그러나 재밌게 파헤쳐보는 로빈슨 크루소의 사치 다시 읽기. 함께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광고. 소설이 그렇듯이 광고는 상상의 세계며 허구다. 그러나 소설과 달리 광고는 현실 속의 상품 구매라는 실제의 세계로 이어진다. 광고에는 실제와 상상이 교묘하게 혼합돼 있다. 상품은 실제로 존재하는 물건이지만 그것을 제시하는 텍스트나 이미지, 즉 광고는 완전히 허구다. 그러나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다시 말해서 소비자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이 허구의 부분, 즉 상상의 부분이다. 유행이 미추를 초월해 있는 것처럼 또 기호들이 유용성과 무용성을 초월해 있듯이 광고는 진위를 초월해 있다. 광고의 목적은 진실도 거짓도 아닌 오로지 설득력 있는 문안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광고 전문가는 구체적 상품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창조자에 가깝다. 어떤 사물을 사실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그 사물을 정말 사실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신화의 생산. 상품은 사회적 물건이면서 동시에 정신적 물건이라고 일찍이 마르크스는 말했지만 현대의 기호학 이론에서도 상품은 사회적 물건이면서 동시에 정신적 물건이다. 상품은 1차적으로는 특정의 사용 가치를 지닌 물리적 사물이다. 냉장고는 냉장고, 자동차는 자동차, 옷은 옷이다. 그러나 기호학적 영역에서 상품은 그 자체를 넘어 다른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자동차는 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기호가 된 것이다. 언어학자 옐름 슬레우의 용어를 빌리자면 그것은 코노테이션이 된 것이다. 자동차의 애초의 의미, 즉 교통수단으로서의 물건은 기호학 용어로는 디노테이션이다. 디노테이션을 외시, 코노테이션을 공시로 번역하기도 한다. 모든 단어의 의미는 디노테이션과 코노테이션 등 두 개의 층위로 나뉘어 있다. 첫 번째 층위인 디노테이션은 단어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다.
명백한 의미 혹은 상식적인 의미다. 겉으로 보이는 것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외시라고 번역한다. 사전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모든 단어는 겉에 보이는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표면적 의미 속에 사회 문화적 연관 혹은 이데올로기적 연관을 지시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층위가 코노테이션이다. 예컨대 니그로라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의 사전적인 의미는 피부가 검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것이 니그로라는 단어의 외시다. 그러나 이 단어의 사회, 문화, 이데올로기적인 의미는 백인 사회에서 천대받는 유색 인종이다. 이것이 공시다. 사전에 나와 있는 의미대로 미국에서 흑인을 보고 니그로라고 했다가는 총 맞아 죽기 십상이다. 외시는 단 하나지만 공시는 무수하게 많을 수 있다. 롤랑 바르트는 이 2차 의미 작용을 넘어 세 번째 단계의 층위도 있다고 말했다. 다름 아닌 신화의 층위다. 가령 마릴린 먼로의 사진을 예로 들어보자. 디노테이션의 수준에서 이것은 마릴린 먼로라는 한 배우의 사진이다. 그리고 코노테이션의 층위에서 이것은 한 여배우가 표상하는 글래머, 섹슈얼리티, 아름다움이다. 그러나 세 번째 단계에서 이 사진은 할리우드적 신화 혹은 글래머 배우가 만들어내는 아메리칸 드림을 뜻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신화의 단계다. 이 세 번째의 신화 이데올로기적 의미작용은 그 사회 주류 문화의 세계관을 드러낸다. 언론과 광고는 똑같이 신화를 만들어낸다. 다시 말하면 진실과 거리가 먼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생산, 재생산한다는 뜻이다. 광고는 시장에서 가격이 매겨지고 교환 가치가 부여된 어떤 용도의 물건, 즉 상품을 널리 알려 구매자의 구매 행위를 부추기기 위한 행위였다. 상품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것을 묘사하여 욕망을 부추기는 것은 초기 단계의 광고의 성격인데 이 성격은 지금도 물론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성격들이 여기에 추가되었다. 광고가 더 이상 소박한 알림이 아니라 꾸며낸 뉴스가 되었을 때, 그리하여 사물의 객관적 특성을 제거하면서 사물을 사건으로, 모델로, 구경거리로 구성할 때, 광고는 현대에 가장 주목할 만한 매스 미디어가 된다. 광고는 시각적인 것, 활자, 소리로 표현된다는 점에서도 뉴스와 똑같고 현대 신화를 창조하고 유포한다는 점에서도 뉴스와 동일하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스펙터클한 유희성으로 사람들을 빨아들인다는 점도 뉴스와 비슷하다. 광고는 우리 시대의 이데올로기. 문화 상품이 된 광고. 아침에 일어나 텔레비전을 켜면 광고 화면이 요란하게 소리를 지르고 출근하기 위해 거리에 나서면 도시를 가득 메운 5개 광고판이 시야를 가린다. 직장에 컴퓨터를 켜면 팝업 광고와 온라인 배너 광고가 눈을 어지럽히고 이메일을 열면 수백 개의 스팸 메일이 쏟아져 들어온다.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에 들어가면 어떻게 알았는지 나의 관심사에 딱 맞는 상품 광고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현대인은 공작인도 슬기인도 아니고
놀이 인간의 단계도 지나 글자 그대로 소비 인간이 되었다. 광고비도 엄청나서 미식축구 슈퍼볼 경기의 광고 단가는 불과 30초에 560만 달러다. 초당 2억 원인 셈이다. 현대사회에서 광고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광고는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자를 위해 소비자의 욕구를 창조하고 욕망을 제조한다. 그런 광고는 이제 단순히 상품을 선전하는 매개 수단을 넘어서 그 자체가 1차적인 소비재가 되었다. 나이 든 사람들은 TV에서 광고가 나오면 참을 수 없어 하지만 젊은이들은 마치 뮤직비디오나 드라마를 보듯 동영상 광고를 즐긴다. 광고를 문화상품으로 소비하는 세대다. 광고의 역할. 광고의 원래 목적은 구체적인 상품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현대 광고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상품의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가성비 높은 품목을 가리켜주는 소박하고 정직한 중개자가 아니다. 집안 거실에 편안하게 앉아 TV 화면이나 스마트폰 액정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소비자는 순전히 자신의 자유의지로 물건도 사고 쇼핑도 하는 줄 안다. 그러나 사실은 텔레비전이라는 큰 화면,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화면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있을 뿐이다. 크고 작은 스크린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무슨 가구를 들여놓으며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해준다.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된다. 화면에 의해 전달되는 메시지보다 화면이라는 미디어가 더 중요하다고 마셜 맥클루언은 주장한 바 있다. 화면 속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뭐든지 믿을 준비가 되어 있다. 광고가 단순히 구호의 반복으로 소비 주체를 조건화한다는 것은 옛날 이야기다. 오늘날 정교한 광고 문화는 개별 상품을 넘어서서 세계에 대한 개념을 보여준다. 광고는 우리의 상상에 깊이 침투해 들어와 언어가 되고 문학이 된다. 현대 광고는 시보다 더 시적이고 회화보다 더 아름답다. 광고는 모든 사회적 이슈에 간섭하면서 예전의 수사학, 철학, 도덕, 종교, 미학의 자리에 대신 들어섰다. 광고 전문가는 높은 곳에 앉아 사람들의 욕망을 이리저리 배치하는 전능의 마술사며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현대사회의 조물주라 할 만하다. 가상현실의 세계.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광고이고 모든 것이 광고를 모방한다. 광고는 우리 시대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 예술, 문화 모든 분야에서 효과적인 광고가 성공을 결정한다. 대통령 선거운동에 광고 전문가가 중요한 역할을 맡은 지는 오래되었다. 가장 정신적인 분야인 문학이나 학문도 광고의 후광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정치건 문학이건 성공하려면 1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대중이 그 대상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바로 광고다. 광고의 속성은 우선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반드시 진실만을 말할 필요는 없다. 아니, 진실을 말하지 않을수록 더욱 큰 효과가 있다. 광고의 소비자는 광고를 1차적 소비재로 생각하므로 광고 자체의 완성도만 높으면 된다. 그리하여 20세기 후반 이후 물건이건 개인이건 사회 그룹이건 그 어떤 것도 광고적 이미지가 추가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기호는 재화를 장식하고 또 재화는 기호의 모습을 띄었을 때만 재화가 된다. 그 자체만으로 존재하는 것은 더 이상 재화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소비 행태 대부분이 단지 재화의 기호만을 목표로 삼는다는 사실이다. 현대사회는 더 이상 실체의 세계가 아니라 시뮬 라르크의 시대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유행 19세기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 보들레르는 현대성이란 일시적인 것, 순간적인 것, 우연한 것 안에 들어있는 불변의 것, 영원한 것이라고 정의를 내린 바 있다. 모든 예술에는 영원성과 순간성이 들어있는데 현대성이란 그 중에서도 상대적이고 우연적인 가치, 그러니까 순간성에 더 가치를 두는 시대의 정신이라고 했다. 보들레르 이후 모더니즘은 덧없음을 예찬했다. 덧없음은 현대성의 본질이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불안정하게 사라져버리는 시간의 연속이지만 언뜻 사라지는 찰나,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영원성을 힐끗 본다. 유행도 마찬가지다. 유행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다. 단지 현재만이 유행이다. 그런데 현재란 시시각각 앞으로 나아가면서 과거를 무화시키는 찰나적 시간일 뿐 어떤 견고한 실체가 아니다. 결국 유행이란 이 세상 아무 곳에도 없다. 이 세상 아무 곳에도 없는 것. 그건 바로 유토피아가 아닌가. 유토피아란 없는 장소라는 뜻의 라틴어다. 그러니까 유행이란 아무 곳에도 없는 것,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유토피아를 이상향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 세상 아무 곳에도 없지만 우리에게 무한한 행복감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유행이다. 그렇다면 유행은 예술 사조상으로도 가장 모던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근대 이전의 시대에는 오래 지속되던 양식은 있었지만 덧없음을 추구하던 유행은 없었다. 유행의 본질은 한마디로 덧없음이다. 사람들은 어제 입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일 입을 옷은 아직 모른다. 어제의 유행은 우스꽝스럽고 내일의 유행은 아직 구현되지 않아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오늘만이 영원하다. 참으로 덧없는 영원함이다.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 이 덧없음을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기꺼이 원하고 열망한다. 이 덧없음이 한 사회의 유행과 취미를 만들어낸다. 덧없음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 물건이나 유행이 구식이 되어 쓸모없게 되는 현상은 점점 더 주기가 단축된다. 상류층 여성들은 바로 어제 산 옷을 벌써 과거 속으로 집어던지며
유행에 뒤떨어질까 전전긍긍한다. 유행을 만드는 것은 그녀들 자신이지만 유행은 일단 세상에 나오면 금방 널리 퍼져 대중화되기 때문이다. 물질적 소모의 속도를 따라잡으면서 정신적 소모도 점점 빨라진다. 오늘 새로운 유행을 세상에 내놓은 사람은 벌써 내일의 유행을 준비한다. 자기 파괴는 현대사회의 특징이다. 유행은 자기를 파괴함으로써 생명이 유지되는 이상한 존재다. 옷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삶의 범주를 요약하는 우리말 의식주에서 옷이 제일 첫 글자인 것은 다 이유가 있나 보다. 옷은 한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척도다. 학문의 영역에서는 미국의 경제학자이며 사회학자인 베블런이 처음으로 의복의 문제를 집중 조명해 그것을 재력 과시 소비의 사례로 규정했다. 우리의 복장은 언제나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누구라도 첫눈에 그 사람의 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육체적인 편안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비싼 옷을 입었다면 그 사람은 벌써 자신이 마음껏 사치스럽게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음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생계비를 벌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도 과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베블런은 이런 소비 행태를 과시적 소비라고 명명했다. 그런 목적에 효과적으로 부응하려면 옷은 비싸야 할 뿐 아니라 그 의복을 입은 사람이 어떤 종류의 생산 노동에도 종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연히 간파할 수 있을 만큼 사치스러워야 한다. 우리의 의복 체계는 그런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할 정도로 세련되게 진화했다. 사치스러운 의복은 우선 비싸다. 그러니 상류 계층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 또한 아마도 한가함을 최대한도로 보여주기 위해서인 듯 우아하고 불편하다. 한마디로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떤 실용적인 노동에도 습관적으로 종사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풍기도록 디자인되었다. 대체로 단정하고 깨끗한 옷이 사람들에게 즐거운 기분을 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일체의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여가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그 옷을 착용한 사람은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소비하는 사람이며 더군다나 어떤 생산 활동에 종사하지 않고도 그 정도의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베블런이 유한 계급 신사의 품격을 높여주는 아이템으로 지명한 에나멜 가죽 구두, 깔끔한 린넨 양복, 사치스러운 실크 해트, 산책용 단장 등은 지금 보면 아무런 매력도 없지만 그 시대에는 그것을 착용한 사람이 일상적 노동에서 면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호였다. 유행의 변화. 언제나 현재의 유행이 아름답다. 사치스러운 의복은 현저하게 비싸고 불편해야 한다는 두 개의 큰 원칙 너머에 제3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최신 유행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다. 왜 철마다 유행이 바뀌는지에 관해선 어떤 만족스러운 설명도 제시된 적이 없다. 변천하는 스타일은 우리의 심미적인 감각에 맞는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의 표현이며 따라서 유행은 미적 완벽함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늘날 유행하는 의복의 스타일이 10년 전, 20년 전, 혹은 100년 전의 스타일에 비해 인간에게 더 잘 어울린다고 자신있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2000년 전에 유행하던 스타일이 오늘날 가장 공들여 만든 세련된 의복보다 인간에게 더 잘 어울린다는 주장도 물론 설득력이 없다. 한국, 일본, 중국 등의 아시아 국가들, 그리스와 로마를 비롯한 고대 유럽 국가들, 그리고 중세 이후 유럽의 농민들은 모두 각자의 몸에 비교적 잘 맞는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런 전통 의복은 대체로 사치스럽게 보이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변화가 거의 없었다. 어느 시대 어떤 지역이건 한 곳에 정착해 비교적 동질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했던 개인이나 계급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복장을 착용하며 살았다. 그러나 구성원이 다양하고 편차가 큰 사회. 다시 말해 재화의 과시적 낭비가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하는 현대 사회에서 유행은 불안정하고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사회에서 의복은 아름답고 어울려야 한다는 미학적 혹은 실용적 요건을 따르지 않는다. 유행의 원리에는 사치의 규범이나 미적 규범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그렇다면 유행은 왜 끊임없이 창조되고 쇄신되는 것일까? 베블러는 이렇게 설명한다. 끊임없이 유행이 변화하는 것은 우선 인간의 본성이 늘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새로운 스타일이 잠시 유행하면서 세인들의 호평을 받게 되면 최소한 그 스타일이 유행하는 기간만큼은 사람들이 그 스타일의 매력을 느낀다. 언제나 현재 유행하는 것이 아름답게 느껴진다. 이런 현상은 한편으로는 새 유행이 과거의 것과 다르다는 사실로부터 얻는 심적 위안에서 비롯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유행을 따르면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다는 심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유행하는 스타일 중 최상의 것이라도 몇 년 후가 되면 비록 흉하게 보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이상하고 기이하게 보일 수 있다. 한때 유행하는 스타일이 일시적으로만 멋지게 보일 뿐 영속성이 없다는 것은 대부분의 유행 스타일이 시간과 함께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로 입증된다. 신제품이라면 가리지 않고 애착을 느끼는 인간의 심리는 심미적인 것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베블런의 저서 유한 계급론은 1899년에 나온 책이다. 120여 년 전 베블런의 시대에도 유행이 몇 년마다 바뀌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베블런은 부유층의 인적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그들의 지출 가능한 부가 확대되면 유행은 더 신속하게 변하며 유행하는 스타일들도 갈수록 기괴하고 참을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예측은 정확히 맞았다. 어지럽도록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에는 유행의 주기에도 가속도가 붙어 하나의 스타일이 1년을 버티기 힘들다. 유행이 빠르게 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역설적으로 비싼 가격의 낭비적 요소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옷이 사람들의 존경을 유발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값이 비싸서 돈을 낭비적으로 지출했음을 과시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사치에 대해 근본적인 반감을 갖고 있다.
사치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있는 한편 무익한 노력이나 지출에 대한 심한 반감도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소박함을 좋아한다. 그런데 유행은 낭비적이다. 이 낭비적 요소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소박한 취미를 거스르며 반감을 유발한다. 따라서 사치성을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의복은 본능적으로 추악하게 여겨지고 극도의 불쾌감을 일으키게 된다. 결국 우리는 이 불쾌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스타일을 찾아 도피한다. 그러나 그 새로운 스타일도 역시 명성을 얻는 데 필수적인 낭비와 무익성이라는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따라서 다시 사치와 낭비에 흐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한 번 반감을 가지고 거기서 피하기 위해 또다시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낸다. 낭비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시 낭비하는 이 역설. 불쾌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시 불쾌감 속으로 들어가는 이 끊임없는 도피의 과정이 바로 유행이다. 베블런이 갈파하는 유행의 본질은 근본적인 추악함을 끝없이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는 피상적인 변화의 다름 아니다. 콜라보 열풍. 하얀색 백팩에 소주 참이슬의 글자와 로고가 새겨져 있다. 소주 포장백인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개당 49,000원에 판매되는 어엿한 백팩이었다. 2019년 11월 진로 소주와 커버낫 백팩은 400개 한정 판매로 참이슬 백팩을 출시했다. 발매 5분 만에 400개 모두 완판됐고 이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10만 원에서 20만 원 선에 거래됐다. 고객들의 끊임없는 재판매 요청이 이어지자 플랫폼 유통업체인 무신사는 참이슬 백팩을 추가로 400개 한정 출시했다. 패션과 주류의 경계선을 허물어 연령, 성별 상관없이 모두 진로와 커버낫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무신사 측은 밝혔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소주 포장 박스 같은 가방을 돈 주고 사서 메고 다니다니. 2020년 1월 커버낫과 진로의 콜라보 상품은 티셔츠, 후드 집업, 가방, 에코백, 모자, 휴대폰 케이스 등으로 확대됐다. 진로의 푸른색 두꺼비 디자인을 적용해 후드 집업, 크루넥 셔츠, 반팔 티셔츠 등 의류 3종과 탬버린백, PVC백, 핸드폰 케이스, 그립톡 등 액세서리 7종, 머그잔 1종을 포함해 총 11종을 출시했다. 진로 후드 집업은 진로의 시그니처 캐릭터인 두꺼비를 연상시키는 푸른색 색상의 점퍼인데 지퍼를 머리 끝까지 올리면 두꺼비 캐릭터가 완성된다. 진로 탬버린백은 지퍼 사이에 와이어를 삽입해 소주병 뚜껑을 그대로 재현시키기도 했다. 서울 신당동 돼지고기 맛집 금돼지 식당은 가게 로고인 돼지코가 그려진 이불과 베개 등 침구류를 네이버 쇼핑에 올려 완판했다. 보험 상품 이름이 들어간 즉석 우동도 있고 라면 봉지와 똑같이 생긴 이불도 있으며 라면 로고 캐릭터 너구리가 그려진 옷도 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업종의 브랜드를 한데 합쳐 소비자에게 재미를 선사하는 이런 2종 콜라보 마케팅이 대유행이다. 2종 콜라보의 원조는 곰표 밀가루로 유명한 대한제분이다. 2018년 여름 패션 회사
포 XR과 손잡고 곰표 티셔츠를 만들어 완판 기록을 세웠다. 2020년엔 편의점 CU와 손잡은 곰표 맥주가 히트를 쳤다. 곰표 밀맥주는 2020년 6월 출시 당시 사흘 만에 준비한 10만 개가 모두 팔렸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적 판매량 150만 개를 기록했다. 인스타그램에서 곰표라는 키워드로 올라온 게시물은 2만 건이 넘는데 절대 다수가 곰표 밀가루가 아닌 CU 제품의 맥주들이다. 첫 출시 1년이 지난 2021년 5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카스, 테라 등 전통의 강자들을 제치고 곰표 밀맥주가 편의점 맥주 매출 1위에 오르는 이변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곰표 밀가루 병에 또는 말표 구두약 병에 담긴 맥주를 맛있게 마시고 있는 셈이다. 맥주만이 아니라 톡톡 튀는 콜라보 상품들을 선보여 출시하는 족족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2020년 포엑스알과 함께 출시한 곰표 패딩은 소셜미디어에서 큰 화제가 됐으며 뷰티 트렌드와 함께한 곰표 밀가루 쿠션 등의 아이템도 눈길을 끌었다. 혜태 제과는 캐주얼 의류 브랜드 포렘과 맛동산 에디션 티셔츠를 제작했고 젤리 브랜드 하리보는 질 스튜어트 스포츠와 콜라보했으며 의류 브랜드 지이크는 대웅제약의 우루사와 협업한 제품을 내놓았다. 꽃게랑 스낵은 아예 독립적인 스카프 브랜드를 만들었다. 온라인 패션몰 무신사가 2021년 2월 스카프 300장과 넥타이 300장을 추첨제 판매로 사흘간 한정 판매했는데 무려 1,300명이 몰렸다. 이탈리아산 실크 원단에 꽃게 무늬를 수놓고 태그엔 꽃드 게랑이란 브랜드를 새겼다. 꽃드는 불어로 갈비뼈 또는 언덕이나 해안이라는 뜻이다. 프랑스 브랜드 같지만 실은 빙그레의 최장수 스낵 꽃게랑을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다. 빙그레가 이 브랜드를 선보인 것은 2020년 7월 디자인온이란 패션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서였다. 가수 지코가 꽃드게랑 가운을 걸친 채 꽃게랑을 먹는 모습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이 영상은 반년여 만에 조회수가 256만을 넘었다. 빙그레 관계자는 홍보용으로 만든 꽃드게랑 브랜드 인기가 과자 매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했다. 과거에도 대중스타와 패션 브랜드 또는 패션 브랜드와 타 패션 브랜드 사이에 콜라보가 있었지만 이렇게 문구와 음료, 금융과 라면, 식당과 패션, 시멘트와 가방 등 2종 콜라보 상품이 쏟아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재미를 소비하는 젊은이들의 컨슈머 경향 덕분이다. 성공의 관건은 신세대 소비자의 재미 감각을 자극한 것이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재미 요소를 갖춘 2종 콜라보 상품은 회사가 홍보하지 않아도 소비자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위해 찾아서 제품을 사고 산 제품을 알아서 홍보해 준다고 말했다. 그냥 저절로 젊은이들이 알아서 사주다 보니 우연히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그 소비 행위의 뒤에는 숨은 신이 있는 게 아닐까? 외모 집착 2021년 3월 중국 전역의 유니클로 점포 아동복 코너는
새로운 고객들로 붐볐다. 어른 여자들이 유니클로 아동복 티셔츠를 입고 셀카를 찍어 올리는 바이럴 챌린지가 소셜미디어를 휩쓸었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웨이보에는 어린이 복장을 입어보는 어른들이라는 해시태그에 6억 8천만 명의 뷰가 달렸다. 이런 트렌드는 이미 이탈리아의 컬트 브랜드 BM 스타일 유행으로 한 번 치렀던 홍역이다. BM이 2019년 상하이에서 문을 열었을 때 이 브랜드는 젊은 여성들의 최애 심벌이 되었다. 젊고 캐주얼하고 날씬한 옷들만 만들어내는 BM 스타일 매장은 오직 엑스트라 스몰, 한 사이즈만 취급하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살결이 희고 젊고 마른 몸매가 지배적 미의 기준이다. 이 미적 기준에서 벗어나면 사람들은 자신의 몸매를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여성에 대한 엄청난 사회적 압박이다. 홍콩대 자탄 교수는 이런 미적 기준이 여성들에게 마른 몸매를 강요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과도하게 성도구화한다고 말하며 의료 산업이 왜 우리의 외모 기준을 정하는 막강한 파워까지 갖게 되었는가라고 개탄했다. 현대인들에게 몸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자기 결정의 대상이다. 뛰어난 몸매를 통해 부와 인기를 거머쥐는 연예인들의 예가 증명하듯 돈도 벌고 권력도 얻을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애초에 열등하게 태어났거나 몸을 가꿀 여유가 없는 보통 사람들에겐 또 다른 심리적 압박이다. 외모가 개인 간 우열과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믿으며 외모에 집착하는 경향을 영어로는 루키즘이라고 한다. 외모가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와도 결혼할 수 없고 아무리 학점이 좋아도 취업이 되지 않는다고 젊은이들은 호소한다. 외모도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생겨났고 면접 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취업 성형까지 등장했다. 실제로 2015년 12월 한 마케팅 업체가 올린 채용 공고에는 C컵 이상,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여직원만 채용합니다라는 문구가 올라온 적이 있다. 후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사람들은 분노했다.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 출연하는 미국인 타일러는 취업 성형이 한국에만 있는 9번째 스펙이라고 말했다. 결혼 정보 업체들은 여성의 외모와 몸무게에 따라 등급표를 만든다는 말도 있다. 과거는 용서해도 못생긴 얼굴은 용서할 수 없다거나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는 곳이 우리 사회다. 외모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한국이 심각하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UN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대비 성형수술이 가장 많은 나라다. 1000명당 16명 정도가 수술을 했고 서울 여성의 5분의 1이 성형을 했다고도 한다. 여의도 연구원이 2014년 10월 2일부터 20일까지 전국 4년제 대학교 68개교 재학생 5,61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취업을 위해 성형수술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학생의 21.4%, 남학생은 6.8%가 그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여성들이 외모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더욱 강하게 받는다는 방증이다. 타고난 몸매나 외모는 고칠 수 없는 것이므로
아름다워지고 싶다는 원망은 영원히 실현될 수 없는 환상이다. 한 다국적 생활용품 메이커가 아시아 지역 10개국 여성을 상대로 한 의식 조사에 의하면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여성의 비율은 한국이 단 1%로 최하위였다. 당연히 성형수술을 고려한다는 비율은 최상위였다. 패션 모델처럼 키 크고 균형 잡힌 몸매를 가진 극소수의 젊은 여성을 빼고는 온 국민이 자기 외모에 심한 불만을 느끼며 산다는 이야기다. 구성원의 대다수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좌절감을 느끼며 살고 있는 사회는 결코 안정되고 편안한 사회라 할 수 없다. 사회적 코드가 강제하는 이상적인 몸매는 실체가 아니라 기호일 뿐인데 이런 기호의 유통 속에서 몸이라는 실체는 사라져 버렸다. 우리 시대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마른 몸매다. 다이어트로 무리하게 살을 빼다가 죽음에 이른 경우도 있다. 날씬해지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여성 의류 광고, 패션쇼, 카탈로그 등이다. 광고나 패션쇼에 등장하는 깡마르고 창백한 모델은 젊은 여성들에게 마른 몸매에 대한 환상과 집착을 갖게 함으로써 그녀들을 거식증, 폭식증과 같은 식이장애로 내몰고 있다. 날씬한 몸매에 대한 집착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한국에서 두드러진다. 2018년 현재 세계보건기구의 비만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의 비만 유병률은 5.5%에 불과하다. 그런데 한국 기준으로는 비만 유병률이 35.5%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WHO 기준에 따라 체질량 지수 25 이하를 정상으로 보지만 한국에서는 23 이하를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비만 기준이 WHO 기준보다 훨씬 낮게 책정된 것이다. 이렇게 한국의 비만 기준이 다른 나라들보다 낮게 책정돼 있어 국민을 근거 없이 비만의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을 과도한 다이어트로 몰고 간다. 물론 비만은 큰 문제지만 과도한 살 빼기 또한 그에 못지않은 문제를 제기한다. 오늘날 몸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생물학적 요소이기에 앞서 지위 획득을 위한 필수 불가결의 수단이 되었다. 언제나 현재의 유행이 아름답다. 로빈슨 크루소의 사치 다시 읽기였습니다. 광고는 이제 그 자체로 소비재가 되어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작품성을 가져야 하고 사람들은 광고를 통해 지금 내가 무엇을 먹고 입고 사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광고가 제공하는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며 사람들은 광고가 알려주는 곳에 행복이 있다고 믿게 됩니다. 또 유행이 왜 해마다 바뀌어야 하는지 누구도 정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는데도 오늘 유행을 세상에 내놓은 사람은 벌써 내일의 유행을 준비하고 우리는 그 유행을 따라갑니다. 콜라보 열풍과 외모에 대한 집착까지 이 모든 것이 광고가 만들어내는 상상 속의 행복과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져 유행하는 것들을 의심 없이 따라가는 소비 인간으로서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SNS에는 어떤 피드가 올라와 있나요? 곰표 맥주나 꽃두개랑 아니면 지금 핫하다는 플레이스, 유행하는 가방 등을 지인의 피드에서 보는 건
전혀 낯설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 한 번쯤은 나의 소비를 점검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귓가에였습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